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토요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잠시 뒤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요, 우리 송 전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예상하기 쉽지 않죠. 예. 이제 3시 한 46분쯤이면 발표가 되니까 20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근소한 격차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은 지금 결선 투표의 당원 투표율이 사자 경선을 할 때의 그 2차 투표 때보다 투표율이 더 높습니다. 예. 올라가서 그 늘어난 표수가 한 12,900표 정도 되거든요. 예. 어제까지 투표한 전체 당원 투표수의 3.1% 정도 됩니다. 3%면은 적은 퍼센티지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보통은 2차 경선에서 4명이 겨루다가 결선이 되면 탈락한 후보의 지지자는 내가 지지하던 후보가 선택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투표율이 내려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투표율이 더 올라갔다는 것은 2차 경선까지는 참여하지 않던 분들이 결선에 들어올 만한 어떤 유인이나 계기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애초부터 앞서 있던 후보보다는 뒤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상승세가 있는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당원 투표율이 상승한 부분은 아무래도 뒤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할 수 있는 한동훈 후보 쪽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차 경선에 올라왔다가 최종에서 탈락을 한 홍준표,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 표가 한동훈 후보 쪽으로 더 많이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 뜻인가요? 그건 정확하게 추론하기 어렵죠.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탄핵 찬성의 입장에 섰기 때문에 그 지지표가 현실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상당 부분 한동훈 후보에게 흡수됐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던 표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놓고 각자 본인들의 주체적인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렇다면 그 선택이 어떻게 됐을지는 사실 최종 결과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좀 예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면 2차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당원들이 새로 이번 투표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12,900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율이 최종 투표율이 52.62%니까 굉장히 높다. 이게 좀 한동훈 후보 쪽에 좀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고, 우리 박 교수님은? 저도 당원 투표율이 올라간 부분에 주목을 하는데요. 예. 근데 그것이 왜 올랐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3위, 그러니까 4위와 3위, 아무래도 이제 3위가 홍준표 후보로 예상이 되고 4위가 안철수 후보로 예상이 되는데,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 측의 표는 한동훈 후보 측에 흡수가 됐을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고요. 홍준표 후보 측이 그 지지표가 어디로 갔겠느냐. 뭐 그동안에 한동훈 후보와는 굉장히 척을 많이 저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김문수 후보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그럼 왜 당원 투표율이 올랐냐? 저는 이거는 한덕수와의 단일화 효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즉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뒤로 밀어놓은 듯한, 그리고 좀 부정적인 듯한 입장을 지난 2차 경선에서 발표를 했고,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단 말이죠.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그 당의 후보가 될 경우에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결국은 소위 말하는 강성 당원들의 결집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오늘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전략적 당원들의 선택,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두 분의 시각이 조금 멀리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잠시 뒤에 3시 46분이요. 예, 그때쯤에 아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게 두 분의 얘기를 들은 것처럼 이번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결정에는 한덕수 전 총리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퇴했던 모습까지 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취임 첫 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말씀은 하셨지만 아무도 시행하신 분은 없습니다. 저는 3년 이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 전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가장 먼저 좀 짚어볼 것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김문수라든지 한동훈보다도 한덕수 이 전 권한대행이 대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경우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격차가 가장 좁혀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 대선 후보가 선정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국은 한덕수로 귀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런 설들이? 저는 뭐 국민의힘 내부에 있지 않고 바깥에서 특히 예. 야당 민주당 입장 쪽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야당 측에서 보면은 지금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소위 말해서 한덕수 꽃가마 태워주기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예. 원래서 코리안 시리즈인 줄 알았더니 준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 이렇게 거쳐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 지도부는 누가 당의 후보로 결정된 간에 뭐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는 분위기고요.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분위기도 한덕수 소위 후보론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란 말이죠. 예. 좀 그런 점에서 지금의 오늘 결정되는 후보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굉장히 바깥에서 바라보는 입장이지만 이게 공당, 소위 말해서 국정을 책임졌던 공당이 맞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또 굉장히 황당한 정당 역사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황당한 반응이다. 과거에 민주당에 노무현 후보를 해놓고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당시에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를 했지만 그거 단일화 시도하시던 분들 후단협이라고 그랬는데 그분들 다 탈당해가지고 후단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단일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과연 이것이 정말 정당이 맞냐. 바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괴기하고 괴기스럽고 희한한 모습을 참 보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국민의힘 오늘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결국은 한덕수로 귀결될 것인데 그 부분 하나 좀 짚었고 또 하나는 과연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이 단일화라는 것이 명분이 있느냐.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부터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국민의힘의 후보가 저는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보수의 중심이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보수의 종갓집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론조사는 물론 오차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혼조세가 있는 조사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잠시 후에 한 명으로 정해지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빠르게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결집을 할 것이고 반면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무소속으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현실적인 자금, 조직의 열세 그리고 분명하게 어떤 방향성이 세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으로 드러날 겁니다. 어제 광주를 갔을 때만 해도 사실은 뚜렷한 메시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 대선 후보가 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국민을 상대로 조용히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대선 주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후보가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이 과거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방식이 또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기괴한 방식으로 지금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요. 예.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사례처럼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승적으로 그 대의에 따르는 방향의 단일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2022년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는 결선 투표가 없기 때문에 예. 양대 정당 소속이 아닌 그 바깥에 있는 후보는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대선 중간에 한때는 갤럽 기준으로 17%까지 지지율이 올랐다가 마지막에 점점 하향세를 겪으면서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단일화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만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현실과 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송 대변인께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면 그 후보가 압도적으로 결국은 최종 대선 선거 운동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대선이 시작되고 후보 등록을 하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고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조금도 기대할 수가 없고 예. 당장 공보물은 발주해야 되고 유세 차량도 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죠. 예. 지금 송 대변인은 그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조직과 돈이 결국은 국민의힘 오늘 선출되는 후보에게 쏠림으로써 선거 국면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 권한대행을 지지하고 미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측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은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또 본인이 주도해서 대선을 치르겠다는 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 즉 국민의힘의 주류는 지금 명확하게 한동훈 후보하고는 같이 못하겠다는 뜻을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춰왔잖아요. 지난 예. 전당대회 때도 배신자론이었고 이번에도 후보가 되는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었고 또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한독수까지 꺼냈습니다. 예. 이런 점을 보면 과연 지금 뭐 공보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무소속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독수가 무소속입니까? 전 무소속이 아니라고 봐요. 여당 옷을 잠시 무소속을 입혔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킨텍스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 뜯겠습니다.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였고 5월 2일 금요일에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선거인단을 상대로 ARS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론조사는 5월 1일 목요일, 5월 2일 금요일 양일간 4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각 1,500명씩 총 6,000명을 표본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인단 76만 4,853명, 그중에 총 투표수는 40만 2,481표로 최종 투표율은 52.62%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인단 득표수와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그리고 이를 환산한 득표수, 이들을 총 합산한 득표수와 득표율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 발표는 후보자 성명에 가나다 순으로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 선거인단 결과 24만 6,519표, 여론조사 결과 51.81%, 환산 득표수 20만 8,525표, 최종 합산 45만 5,044표, 득표율 56.53%입니다. 다음으로 한동훈 후보 선거인단 결과 15만 5,961, 여론조사 결과 48.19%, 환산 득표수 19만 3,955, 최종 합산 결과 34만 9,916표, 득표율 43.47%입니다. 그러면은 개표 결과에 따른 국민의힘 제12대 대통령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후보자 선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와 함께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내겠습니다. 공정과 법치, 자율과 혁신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많은 주요 당직자들께서 지금 무대로 올라와서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당 지도부께서 무대로 올라오셔서 뜨거운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자, 우리- 후보자들은 네. 앞에 그대로 계시고요. 주요 당직자들께서는 일단 단하로 내려가시고, 김문수 후보님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네, 사진 네, 한번 여러분 찍으시고요. 큰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의 지도부와 함께 우리의 대통령 후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선 승리, 대한민국의 승리를 향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되신 김문수 대통령 후보장님의 수락 연설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김문수 후보의 수락 연설을 들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이제 수락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락 연설이 있고요. 이어서 승복 연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두 후보자들의 연설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에게 큰 박수로 수락 연설을 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좌절과 분노를 뚫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도 우리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대선 승리,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저 김문수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 한 몸이 산산이 부서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님, 감사합니다. 한동훈 후보님 계시면 좀 올라오시죠. 한동훈 후보님. 한동훈 후보님 좀 올라오세요. 안철수 후보님 감사합니다. 안철수 후보님도 좀 올라오시죠. 홍준표 후보님 감사합니다.
나경원 후보님 감사합니다. 나경원 후보님도 좀 올라오시죠. 양향자 후보님, 유정복 후보님, 이철우 후보님 감사합니다. 다 좀 올라오시죠. 예, 아이고. 또 우리 후보님들 좀 오시죠. 같이. 우리 나경원 후보님 올라오시죠. 한동훈 후보님. 저희들은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것도 다 같이 손잡고 우리 유정복 후보님 가셨습니까? 우리 후보님들과 함께 이리 올라오시죠. 이쪽에 같이 이리. 저희들이 같이 손잡고 이리 한동훈 후보님 오시죠. 한동훈 후보님 이리 오시죠. 옆에 한동훈 후보님. 자, 같이 이리 오시죠. 저희들이 같이 손잡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뭉쳐서 헌신해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함께 크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단결해서 승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 참여해 주셨던 후보자님들과 격려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연설이 안 끝났어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 극복하겠습니다. 화합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제가 이기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깁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9년 전 오늘 저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쇠로탄을 맞으면서 싸웠습니다. 저 김문수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왔습니다. 제 어릴 적 소원은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이었습니다. 7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했지만 출세를 포기했습니다. 저 자신보다는 이 나라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운동권이 되어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7년을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영원히 노동자로 살기 위해서 8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전남 순천이 고향인 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밑에 있을 건데 좀 올라와 보세요. 제 아내 설란영 씨 한번 올라와 보세요. 봉천동 단칸방에서 딸 아이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제 딸하고 사위나 또 우리 손자들 왔으면 이제 올라오시죠. 제 딸 우리 동주 또 우리 사위 손자 손녀 있으면 올라오세요. 이리 오시오. 세 번의 국회의원과 2번의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가장 낮은 곳 약한 사람들을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의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탄핵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 국회가 이런 국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최악의 국회 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상권 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을 대법원이 바로잡자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더 이상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입니다.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황골탈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헌신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 속에서 국민의 한숨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삼류 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당했습니다.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세계사의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6.25 공산 침략을 물리쳤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싸우면서 일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출생률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합시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꿈꾸는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나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개혁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기업가의 창업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합니다.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 김문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청년의 꿈을 이루는 청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북한 핵무기의 두려움을 없애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유통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문수 대통령 후보자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출이 됐습니다.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서 전체 득표율이 56.53%,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43.47%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을 보니까 국민 여론조사, 그러니까 일반 당원 말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앞섰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그 부분은 거의 근소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당원에서는 20% 이상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원들 보여지고.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선 결과는 결국에는 당원과 국민의 의지의 총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데에는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왔고 그런 점은 앞으로 오늘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말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기 위한 그런 항해를 선출된 대선 후보가 계속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지금 김문수 이제 후보님께 축하드립니다. 예, 한동훈 후보 쪽에서 좀 승복 연설하니까 잠깐 들어볼까요? 네, 한동훈 경선 후보자님께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주요 당직자 여러분들 당원 여론조사, 당원조사에서는 당연히 조금 뒤처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뒤처진 것은 어떻게 봅니까? 저는 뭐 앞서 얘기를 했듯이 한독수와의 단일화에 대한 저는 평가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즉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김문수 후보의 표쏠림이 전략적 투표가 이루어졌다. 예.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에 살짝 위에 있었는데 이것마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며칠 사이에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깨친 것이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우리 대선 지는 거 아니야? 예. 단일화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로 나타났고 그것이 여론조사에서도 소위 보수층의 결집, 예. 전략적 투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당원들의 결집도도 그래서 높아진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동훈 후보가 진 것은, 패배한 것은 결국은 한독수와의 단일화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전략적 실패다, 전술의 실패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영훈 전 대변인은 이른바 계엄의 바다,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저도 있고. 그건 그 계엄의 바다, 기본적으로?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한 건 기본으로 있는 거고요.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특히 대통령 선거는 예. 중도 확장성 싸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중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후보가 없어요. 그래서 예.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자기네 사람이었던
윤석열 정부 총리였던 그나마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 그게 한덕수기 때문에 그거라도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데 예. 그것을 갖다가 부정하니까 그것에 대한 전략적인 반발이 김문수 후보로 쏠린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계엄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각에 총리로 참여했던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단일화에 반대한 적이 없죠. 그런데 예. 한동훈 전 후보가. 그러니까 본인은 당원을 존중해서 경선에서 통과해서 당의 후보가 되면 그때 가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이 이제 당원과 국민이 보기에 단일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고 보여졌다면 예. 그 부분은 이제 한동훈 전 후보가 한번 좀 다시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미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이재명 후보와 맞서서 싸울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 정해진 것이죠. 예. 자, 구로공단의 노동운동가로 활동을 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경기도지사도 했고요, 삼선 국회의원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이 계엄 전국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끝까지 가져갔던,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저분이. 이런 생각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급부상을 하면서 모든 후보들을 제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나설 것이냐. 뭐 단일화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강조하셨던 만큼 아마 단일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한덕수 전 총리 측과 단일화에 나서게 됩니까? 김문수 후보가요, 마지막 경선 토론에서 쓴 워딩 중에 굉장히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이 늦지 않게라는 표현입니다. 늦지 않게.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늦지 않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당장 바로 하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문수 후보가 1996년부터 국회의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정치 경력 30년 차입니다. 그런데 늦지 않게라고 예. 하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 후보가 5월 3일에 선출되면 5월 4일부터 바로 단일화 절차에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그은 거로 평가돼요. 예. 그리고 오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후보는 앞으로 컨벤션 효과를 좀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5월 4일, 5월 6일 지금 연휴 아닙니까? 그 연휴 동안에는 충분히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예. 본인의 어떤 비전과 추구하는 바를 밝힌 다음에 천천히 대화에 임해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단일화를 할 수 있습니까? 다 여론조사로, 국민 여론조사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당원 반 또는 국민 여론조사 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입당하는 방식은 단일화 효과가 감쇄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입당 조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로 이렇게 분산이 돼 있고 그걸 국민 후보로 단일화하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인데 100% 여론조사 방식이 그럴 될 가능성이 좀 것이다. 높다고 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단일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덕수 후보가 뭐 아직 예비 후보 아니지만 한덕수 씨가 광주에 갔잖아요. 근데 저는 광주에 가서 일종의 자살골을 넣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메시지 없이 광주를 갔어요. 좀 그런 점이 과거 반기문 사무총장이 소위 그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2, 3일 사이에 굉장한 지지율이 하락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벤션 효과도 누리면서 소위 한덕수 후보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약점 예. 또는 지지율 하락 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화의 어떤 그 적극적인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0일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는 쉽지 않을 거다. 단 25일 소위 투표용지 인쇄 예. 그 전에 단일화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오늘 최종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결국은 이재명을 막자 이 기치 아래 단일화를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이런 비전이라든지 공약을 놓고서 두 분이 단일화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만큼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만큼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겠다. 단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단일화에 나서게 될 텐데 그것을 국민의힘 당원들이라든지 보수 성향이 있는 우리 유권자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
그런데요, 상대 선수가 지금 부정 선수 아닙니까? 예.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에서 엄연히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예. 10대 2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8대 0 대통령 파면 결정은 승복의 대상이고 대법원의 10대 2 전원합의체 결정은 불복해도 된다라는 것이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지탱할 수 없습니다. 예. 즉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라고 하는 일종의 절차만 남아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부정 선수나 다름이 없고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약물이 검출됐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공문이 아직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도착하지 않아서 선수가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선수를 완주해서 금메달 따게 해주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을 대선 선거일 전에 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면 예. 결국은 국민들께서 선거로 심판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정치인들 간의 구도가 분산이 돼서 국민적인 그런 여망을 하나도 담아내지 못한다. 예.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든 한덕수 후보든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든 보수 진영에 있는 모든 후보는 결국에는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되겠죠. 다만 그 절차와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는 오늘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가 이제 뽑혔기 때문에 예.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이준석 후보까지 김문수, 한덕수,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까지 결국은 빅텐트 아래 반 이재명 기치로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뜻인가요? 저는 뭐 빅텐트라기보다는 대연합이라고 하는 대연합? 단어를 쓰고 예. 싶습니다. 왜냐하면 텐트라고 하는 것은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부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스포츠 정신을 지키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떤 식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질까요? 저는 오늘 결과로 인해 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선출되는 이 결과로 인해서 국민들의 판단은 굉장히 쉬워졌다. 즉 윤석열 정부의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끼리의 단일화. 예. 소위 윤석열 독재에 부역했던 국무총리와 장관 출신입니다. 그 두 분의 단일화가 무슨 중도 확장성을 갖고 무슨 의미를 갖겠느냐. 결국 오늘 김문수 후보의 아까 당선 소감도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얘기하는 듯한 저는 워딩과 내용들이었거든요. 결국 윤석열 정부 시즌2냐 아니면 이것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후보들이냐 이런 대결 구도로 저는 펼쳐질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빅텐트의 확장성은 이미 끝났다. 만약에 오늘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됐다면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판단이 너무 쉬워졌어요. 계엄과 내란의 옹호 또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던 김문수 후보가 당선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 총리였던 그리고 대행으로서도 부적절한 역할을 했던 소위 파면당한 대통령의 친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시도했던 이런 국무총리의 단일화에 과연 누가 소위 말해서 과거에 민주당으로부터 있던 사람 또는 개혁적 보수로 있는 그분들이 과연 빅텐트에 들어올 명분이 있겠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소위 빅텐트의 확장성은 오늘로서 끝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고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밝혔던 이른바 3년 내 개헌하겠다.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다시 뽑겠다. 자신은 임기 3년으로 끝내겠다라고 하는 공약이라고 해야겠죠. 그거는 어느 정도 이 후보 단일화에 영향을 미칠까요? 유권자들에게? 그런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예. 결국에는 부정선수를 막자고 하는 그런 선거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정선수를 막는 데만 넘어서서 예. 5년을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연합의 광범위성, 어떤 설득력 이런 부분이 좀 약화될 수 있을 건데 예. 지금 개헌을 해서 이제 시대의 소명을 다한 87 체제를 끝내야 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고 계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한덕수 후보가 그런 부분을 약속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다만 그것을 실현하는 주체가 한덕수 후보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죠. 그런데 어제 광주에서의 메시지를 보면은 지금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인상이 들고 예.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선출된 상황에서 경쟁을 한다면은 과연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보수의 중심이 되는 큰 예.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김문수 후보를 압도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은 의문이 듭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것은 승복 연설을 했던 한동훈 후보 쪽 지지자들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당연히 공당의 대선 후보가 김문수 후보니까 당연히 당원들이라든지 또 우리 한덕수 후보 지지층은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꼭 그렇게만은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정치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43.5% 정도 되는 그 지지층도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오늘 당장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예.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얼마나 한동훈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 국민을 포용하느냐. 예.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만한 명분과 이유를 본인이 국민들께 분명하게 보여드리느냐. 예. 저는 그 부분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 개인은 앞으로 어떤 정치의 길을 가게 됩니까? 지금 43.5%를 받아서 47%, 예, 43.47% 반올림에서 예. 43.5%를 받아서 당의 후보가 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올해가 정치 30년 차고 한동훈 후보는 2023년 12월에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예. 돼서 이제 정치한 지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러면은 기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성취를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번에 왜 대선 후보로 최종 선택받지 못했는지에 예. 대해서 조금 돌아보면서 추스르고 그다음에 더 좋은 정치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시간을 가진다면 지금 나이도 젊지 않습니까? 1973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만 52세에 불과합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면은 6공화국 최연소 대통령이었어요. 그 정도로 젊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치의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예, 어떻게 전망? 일단은 저는 그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과연 응집력 있게 대선까지 가겠느냐. 저는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집도 물론 막 그 수의 상당수는 김문수 후보나 또는 후보 단일화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지만 그렇더라도 소위 말해서 충성도, 결집도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됐어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후보가 됐어도 소위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의 결집도는 떨어졌을 겁니다. 좀 그런 점이 국민의힘의 미래에 굉장히 어두운 측면이에요. 이번 경선이 찬탄과 반탄으로 나눠질 때부터 그 부분은 잉태돼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도는 이번 대선에서 그렇게 강력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한동훈 후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번에 만약에 대선에 이긴다면 대신 후보 중심으로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겠지만 예.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또는 단일화가 패배한다면 저는 보수 정당의 정계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탄핵과 그리고 계엄으로 인한 이 후폭풍에서 대선 패배까지 이어진다면 과연 지금의 소위 주류가 계속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책임 소재 내분을 둘러싸고 보수 정당의 분화까지 이어질 거고 그 한 축에 한동훈 후보가 있을 가능성도 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누르고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가 이번 대선에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이거 조작한 거죠.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피의원이 김문기와 함께한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봤습니다. 네.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고 한덕수 전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제 방금 화면에서 봤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파기환송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어떤 또 결정이 나올 것이냐 맞습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대단한 무리수를 뒀다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사법 쿠데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왜냐하면 지금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633 원칙 저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문에 그 견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6월 26일까지가 사실상 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전합에 회부할 때는 이 내규가 있습니다. 법원 조직법에 따라야 되는 근거 규정들도 있고요. 예. 그 규정들에 따르면 이 재판 연구관이 보고서를 올리거나 아니면 주심의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아마 지금 역으로 추정컨대 그 소부에서는 그냥 일치돼서 기각될 결정이 나올 걸 저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전원합의체로 옮긴 거죠. 그리고 9일 만에 9일 동안 이 사건 수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록이 7만 쪽에 달하는데요. 그리고 합의기일 사실상 한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2번 있었지만 한 번은 노태학 대법관의 회피와 관련한 판단 결정이 있었고요. 2번째는 표결에 바로 붙였습니다. 이 정도 사건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정말 실체적인 판단에 대해서 숙고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 대법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이 사건 기록 정확하게 단 한 번 대략이라도 최소한 주요 기록에 대해서 일람했습니까? 아마 안 했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의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헌재 탄핵 심판이 나왔을 때는 네. 굉장히 환영을 했던 민주당이 네. 지금 이번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다음 정권을 잡겠다라고 하는 수권 정당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공당이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 일반 국민에게 법치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맞습니다. 비춰질까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민주당에서도 고민이 있고요. 다만 저는 법원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든 야든. 그런데 그 절차가 이례적이었다는 점. 굉장히 지금 법원 노조 측에서도 재판 거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현직 부장판사들 30년 동안 내가 재판해봤지만 이런 식의 절차는 처음 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인 이재명을 걷어들이면 사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 걸로 보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법원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법복을 벗어야 됩니다. 이런 식까지 수용하는 건 저는 사법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분이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정무적인 판단을 넘어서 정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도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6명 정도씩 증인 신문을 하고 그리고 기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속하게 잡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마지막에 결론이 나는 데까지는 오래 걸렸습니다만 그때 민주당에서는 절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만 왜 여기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통 한 번 정도 심리를 하고 결론을 냅니다. 이재명 대표가 2020년에도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심리는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고 전원 합의체로 회부된 이후에 한 달 정도 있어서 바로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2분의 이제 반대 의견만 있었고 10분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다시 파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셨는데 결국 압도적인 다수가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론이 빠르게 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전원 합의체로 회부될 것이라는 것은 법조계에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소부에서 하기에 적당치 않다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전원 합의체로 회부되는데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원 합의체에 갈 거라는 것은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재판 연구관들이 붙어서 3월 26일이 항소심 선고였습니다. 한 달 동안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서는 22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심리를 했고 압도적인 다수가 그 기각
이걸 파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이 신속하게 나온 것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절차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좀 납득하기 어려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소심의 재판 기록이 6만여 쪽에 네. 달한다고 하는데 그 짧은 며칠 안에 대법관 12분이 다 읽었느냐. 이제 네. 김민석 네, 민주당 맞습니다. 최고위원은 이제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 이제 그 청원운동까지도 좀 벌이고 있는데 이걸 다 읽고선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관들이 이제 정리해 준 보고서를 보고선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런데 대법원은요, 법률심이에요. 사실심은 1심과 2심뿐이기 때문에 결국 원심의 판단, 항소심의 판단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대법원에서는 한 차례 정도만 심리하고 선고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결국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1심과 2심이 달랐던 것이 있고 대법원 입장에서는 1심의 판단이 맞았다라고 본 것이죠. 이게 뭐 사실심, 뭐 누구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봐야 되는 사건이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대법원까지 재판을 가잖아요. 지금 대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수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록 안 봐도 재판할 수 있다. 그럼 재판연구관이 대법관하지 왜 대법관이 재판을 합니까? 기록을 보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고 법리가 다 상충하고 이게 의견서 등에 녹여져 있고 증거가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재판연구관의 보고서만 보고 졸속으로 처리해도 그게 정의다. 원래 대법원은 그렇다.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해야 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던 겁니다. 기득권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충실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거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절차까지 무시하고 그 9일 만에 사실상의 합의 기일 한 번으로 이런 7만 쪽의 기록 안 봐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논란은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우리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장미미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법원의 결정이니까 안 받아들일 도리는 없다. 수용은 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다시 이래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허위사실 공표죄 부분은 다시 항소심으로 갔고 항소심은 벌써 기일을 정해서 잡았습니다. 자, 이 문제를 놓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 법원 행정처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공방이 오갔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용히 좀 하세요.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를 시키려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한 그 후보를 위해서 법률까지 개정하는 것이야말로 이거 북한의 김정은 체제나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법부에서 이 음식은 상한 것이다, 썩었다 판단을 하는데 근데 그냥 먹어. 그게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이거는 대법원이 작심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고요. 대통령 투표권을 죽여버린 겁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판결에 다 담아서 90페이지 가까운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법원의 판결과 또 법관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법치주의도 또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천대엽 대법관님. 오늘 처장 자리로 직역으로 왔습니다. 대법관이시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가증스러워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좀 내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이제 차후의 문제고 당장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항소심으로 돌아간 이 허위사실 공표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가 어떠한 형량을 받느냐예요. 1심처럼 징역형이 나오느냐, 쉽게 말해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느냐 아니면 100만 원 이하가 나오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나왔을 때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법 개정안보다는 더 중요하거든요.
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은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는데 이게 대법원의 양형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인데 이러한 경우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가중사유들이 있어요. 선거인의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그 전파성이 강한 경우, TV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가중사유가 있다는 것을 1심에서도 짚은 부분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도 판결 선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중사유들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만약에 벌금형으로 책정을 한다 해도 500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100만 원 이상의 형만 그 선고를 받았을 때도 이미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에서 지금 뭐 새로운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이번에 돌아오게 되는 파기환송심에서도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 나갈 수 없는 100만 원 이상형이 확실시 된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은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징역형의 경우에는 8개월에서 2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때 검찰에서는 구형은 2년을 했고 그리고 1심 판결에서는 1년을 선고했던 것이죠. 그 형이 100만 원 이상의 항소심 결정이 대선 전에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절차는?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실상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상고가 가능하거든요. 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한 번 더 하는. 결과는 뭐 변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짚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만약에 파기환송심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때 대법원으로 다시 올렸을 때 이게 변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다만 확정의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이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때는 뭐 이야기했었던 헌법 84조의 문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진행 중인 사건들이 모두 정지되는 게 법조계의 다수설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수설은 없는 것인데 아마 그런 형태로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 쪽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 대변인께서도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상형이 나와도 이재명 후보의 대선 레이스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인정을 하시는 거군요. 확정 자체는 아마 지금 선거일 전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느냐, 100만 원 이하로 나오느냐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네요. 이재명 후보의 대선 레이스에는 영향을 못 준다고 하니까. 스케줄상으로는 그런데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선거 비용도 이 반환 문제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결과, 양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상당히 또 실질적으로는 중요하고 짚어주신 대로 어떤 대선 스케줄과 관련해서는 100만 원 이하가 나오든 이상이 나오든지 상관없이 확정이 대선 전에 6월 3일 전에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0으로 수렴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좀 맞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선 전에 항소심에서 어떤 100만 원 이상이 나오든 이하가 나오든 그것은 대선 레이스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이후 상황을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통령이 단 이후에 항소심 결정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 김태정 검찰총장이 그 김영삼 전 정부 말기에 있을 때 마지막에 DJ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한 바가 있어요. 나중에 알려지기로는 그게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법 자제와 수사 자제가 있는데 지금 정치 지형에서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보수 진영에서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흔들기를 할 겁니다. 그럼 국정 운영이 가능해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최소한 헌법결정소 재판소도 과거에 이건 특수한 직책이라고 하면서 그 권위를 지켜줘야 된다는 취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대외적인 신인도와도 관련이 돼 있다라는 설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법률적으로 좀 마침표를 찍는 방식은 지금 계속 중인 재판과 관련해서 이 당사자가 대통령으로 임명될 시에는 그 재판은 중단한다라는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차후에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은 적용이 돼야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지만 전 그게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뭐 항소심이든 대법원이든 재판은 중단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군요.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죠. 그리고 이런 것을 법률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만약에 당선이 되었을 때 그때 만약에 어떤 재판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 재판부 중에 한 군데가 만약에 그 기일을 잡았다. 공판 기일을 잡으면은 피고인으로서는 출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본인은 어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어떤 권한이 침해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혹은 헌법소원 같은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는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는데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이 헌법 84조의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헌법 84조에 대해서 구체화하겠다라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스스로가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이야기 앞서 제가 말씀드린 헌법 84조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모든 사건이 정지되는 게 법조계의 다수설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던 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정말로 다수설이라면 이런 식의 법안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단을 해줄 거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입법부로서 입법 폭주로서 이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최종 헌법 84조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요.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지명했었던 두 분에 대해서 가처분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안 판단은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본안 판단을 헌법재판소는 빨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안 판단이 나가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2명의 빈자리를 바로 임명을 할 것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이 한두 달 있다가 예. 84조의 해석 문제를 하게 되는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임명해 놓고 갔던 두 분의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먼저 판결을 해야 되고 네. 그 여부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 지명목 두 분을 새로 추가할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헌법 84조 문제가 또 결정이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 시나리오가 연출되겠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 된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몫에 2명이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게 누가 대통령이 됐든 대통령이 되는 분이 그걸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헌법 84조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일말의 설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어색한 겁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기관인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을 만약에 이 해당 재판부가 계속해서 소환해서 재판을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두 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럴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맡기는 게 권한쟁의 심판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가르마가 타지는 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또 그 결론이 나오면 수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두 분의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그리고 혹시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지명하게 될 2명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그분들이 뭐 내가 지명했다고 한덕수 대행이 지명했다고 해서 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그쪽에게 유리한 쪽으로 또는 불리하게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들을 하시나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파면 예. 결정을 보면 주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임명했던 이 재판관이라는 이유에서 일각에서는 또 불신이 있었지만 그 결론은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분쟁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10대2 이 진영별로 나눴다는 것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헌재 판결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시고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는 또 불신을 얘기하시니까 참 이게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경우의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 가능성 극히 없어 보이긴 한데 이재명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후보 등록 전에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고 거기에 휘둘리는 게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도 전혀 아니고 더 겸허히 수용해야 되는 건 물론 사법부의 결정도 수용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수권 정당을 자임하면서 지금 민심, 당심 모든 걸 추려서 그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오해를 자초한 대법원의 판결로 다 무효로 돌린다.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상고심까지 가서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은 거의 뭐 이제 정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대법관들을 뭐 탄핵하겠다라는 등 굉장히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번 사법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에게 표를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자연스레 유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로 가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거라고 그렇죠. 보십니까? 중요한 건 중도층일 거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단합됩니까? 단합이 될 대로 될 겁니다. 만약에 지지율이 비교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나 하나 정도 투표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인식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정치에는 어떻게 보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문제는 중도층일 텐데 그렇다면 저는 정말 유권자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법원에서는 유권자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자의적인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 두 마디입니다. 이걸로 대통령이 될 사람을 안 되게 하고 안 될 사람을 되게 하고 이런 정도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보실 것인지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이슈도 아니고 이 정권 들어서 저인망식으로 모든 수사를 온갖 수사력을 동원해가지고 결과물로 나왔다는 걸 그 맥락을 시민들이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그게 다 지지율에 저는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좀 보고 싶은 방향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경향인데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지금의 이 여론조사 추세가?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과정에 있어서의 여론조사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때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해서 계속 급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힘이 잘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폭주가 너무 심했어요.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그리고 계속되는 뭐 예산안 전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돼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민주당에 대해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지지를 해주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모습이 똑같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하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형태의 모습들은 오히려 민주당으로 하여금 지금 굉장히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한덕수, 김문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위반 문제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